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 자유주의에 이어서 두 번째 민족주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유주의 혹시 잘 기억하고 있나요? 당시 프랑스 혁명 때 등장했던 자유를 중시하는 이 가치가 나폴레옹 시대를 거치면서 유럽 전역에 널리 퍼졌는데 우리는 이 자유주의 운동의 영향과 결과를 주로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830년 7월 혁명, 1848년 2월 혁명을 통해 결국 일반 시민들에게 권력을 돌리는 공화정이 수립이 되었고요. 반대로 영국에서는 프랑스와 같은 과격한 혁명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점진적인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자유주의적 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것까지 학습을 했죠. 오늘 들어가 볼 주제는 이제 민족주의인데요. 민족주의도 개념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저기 교과서 충중은 125페이지, 판금중은 132페이지입니다. 민족주의는 우리 일제 식민지 시기 때 아마 많이 들어보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민족주의자, 민족주의 운동하는 식으로 들어보는 경험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정확히는 아니지만 민족주의가 대충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정확한 개념은 이래요. 민족의 기반을 둔 국가의 형성을 지상 목표로 하고 이것의 창건, 유지, 확대하려고 하는 민족의 정신 상태나 운동을 의미하는데 이런 어려운 내용 말고 간단하게 그렇게 확인하면 돼. 자, 안으로는 우리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일제에 저항하는 우리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 중요시했고요. 밖으로는 다른 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활동, 이게 바로 민족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근현대 들어와서 일제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이 민족주의가 형성되고 강화되었다면 지금 현재 살펴볼 1800년대의 유럽에서는 주로 힘센 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두 나라, 두 유명한 나라지,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이 민족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아 국가가 수립됩니다. 근데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아주 옛날부터 우리 역사책에 자주 등장했던 나라고 독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왜 이탈리아랑 독일이 지금에서야 국가를 세웠다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을 위해 사실 이탈리아는 고대부터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을 형성하면서 번성하였으나 사실 이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 그러니까 멸망을 476년에 했는데 그 이후에는 항상 소규모 왕국들이 난립하면서 주변 강한 나라들의 영향을 계속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전체 하나로 통일되지는 못한 상태였던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유럽 중심 이제 프랑스라는 강한 나라가 옆에 있고 또 오른쪽에 오스트리아라는 강한 나라를 주변에 둔 나라로서 전체 그 독일 땅에 작은 주들 38개의 주들이 그냥 견고하지 않은 느슨한 연방이라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냥 연방으로 존재하는 형태였는데 그 연방 중에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독일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 이탈리아, 독일 되게 독일은 사실 좋아한 지가 최근에 여행을 갔다 와서 좋아하게 된 나라고 이탈리아는 내가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 이탈리아에 살다 죽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들이 생겨난 지 고작 20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수업에서 요거 중점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자,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통일된 과정을 확인해 볼 거예요. 과정. 두 번째,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통일될 때 어떤 사람들이 주로 노력을 해서 통일을 완수해냈는지 인물을 살펴볼 겁니다. 그거는 이제 독일 통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통일된 과정, 그 다음에 그 통일의 주역, 인물의 이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에 러시아 관련된 내용이 잠깐 나갈 건데 그 부분은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도 지금 분단된 지 70년이 넘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통일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야만 하고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야만 될까? 통일 정말 그냥 암한 채로 이렇게 분단된 상태로 남아있어도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국가가 수립된다고 했죠? 우리 어디부터 가냐? 이탈리아부터 갑시다. 자, 이탈리아는 고대 시기에 그 로마 제국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476년에 이제 요 이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쪽은 굉장히 황폐해져요. 중세 시기에는 사실 소규모 왕국들만 존재하면서 힘을 얻지 못했죠. 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 지도 보시면 뭐 나폴리 왕국, 교황령, 사르데니아 왕국 하는 식으로 다 분할되어 있는 데다가 요 나라들, 요런 큰 나라들이 이 지역의 그 왕국 형성을 방해하면서 간섭과 제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왜 하필 이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통일이라는 작업이 벌어질 수 있었느냐? 이 간섭하던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약화돼요. 오스트리아. 아까 기억나니? 자유주의 배울 때 이 오스트리아 수상이었던 메테르니라는 사람이 빈 체제를 주도했고 빈 체제는 각국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억압했다라고 했죠. 근데 이 빈 체제가 무너져요.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그럼 여기서 잠깐 교과서를 봐야 돼. 어디 교과서를 볼 거냐 하면 우리 탕금중 교과서를 같이 볼게. 프랑스에서 일어난 2월 혁명으로 빈 체제가 이제 파괴돼요.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세력이 약화되는데 이탈리아를 방해했던 오스트리아 세력이 약화되니까 이때 통일을 위한 민족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거죠. 자, 이걸 주도했던 사람 이름, 요 두 사람 이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사르데니아 왕국의 수상 카보우르, 그리고 남쪽 이탈리아를 통합하는 데 노력했던 가리발디라는 사람이 있어. 가리발디. 두 사람 이름에 밑줄짝. 여기서 충중 친구들 서운해하니까 같이 볼게. 카보우르, 그리고 가리발디. 두 사람 이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PPT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 보이는 사람이 바로 가리발디인데요. 사르데니아 왕국은 지금 이 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있던 왕국인데 이 카보르라고 하는 사르데니아 왕국의 수상이 외교 전략을 통해서 이 북부, 중부 이탈리아까지는 통합하는 데 성공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쪽 남쪽 이탈리아였는데 이 가리발디가 짠하고 등장해서 시칠리아 정복하고 이 남쪽 이탈리아 나폴리 왕국을 정복하더니만 중요한 건 더 나아가서 자기가 이거 다 통일한 다음에 내가 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 지도자들 많았잖아요. 근데 이 가리발디가 결단을 해요. 자기가 정복한 이 지역을 사르데니아 왕국한테 헌납합니다. 갖다 바쳐요. 그러면서 사르데니아 왕국의 왕이 이탈리아를 통일할 수 있도록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가리발디입니다. 그래서 1861년에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을 했고요. 1861년 다시 탕금융고 오면은 그리고 나중에 베네치아 회복하고 교황령까지 통합하면서 이탈리아를 통일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 이렇게 우리 학습 내용 보면서 같이 정리해볼까? 자, 이 사람 누구냐? 가리발디. 이 사람 누구냐? 아까 그 통일의 주역이었던 사르데니아 왕국의 수상 카보우르입니다. 이 사람들 이 시칠리아 나폴리를 점령해서 사르데니아 왕에게 헌납했던 이 가리발디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로. 자, 그 다음 나라 독일로 가볼까요? 자, 여기 처음 보시는 지도는 지금 현재의 지도예요. 현재의 지도. 스페인, 포르투갈, 유럽 중심의 프랑스, 영국, 그리고 지금 독일이 보이죠? 독일, 이탈리아 보이고요. 지금 이 형태의 독일이 요때 만들어진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 과거엔 어땠느냐? 잘 몰라. 이렇게 보면은 영토나 영역의 경계가 지금과 엄연히 다릅니다. 그쵸?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 그러니까 1800년대 초반까지의 이 독일 지역은 사실 이 하나의 큰 독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어를 사용하는 38개의 작은 주가, 이거 다 줘야. 홀스타인주, 하노버주, 작센주라고 하는 이런 주들이 독일 연방을 만든 형태예요. 연방으로 존재하지. 그 연방 안에 존재하는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주가 나서서 먼저 독일의 통일을 주도하게 됩니다.
독일 통일에서는 조금 중요한 게 이제 통일 과정인데요. 통일 과정은 우리 학습지를 통해 살펴볼게요. 학습지 나와라 이 앞. 자, 일단 첫 번째 통일 과정 살펴보도록 할게. 이 프로이센이 주도했던 통일 과정에서 얘네가 먼저 생각한 게 그거였어. 경제적으로 일단 다 달라. 통화도 다르고, 그다음에 화폐 가치 다르고, 다 다른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똑같이 만들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관세 동맹이라는 거를 체결해요. 관세 동맹.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빨간색, 빨간색.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알겠지? 이 관세 동맹을 체결하면서 이 동맹 안에 있는 국가들은 세금 이제 물리지 않으면서 서로 자유롭게 경제적 교류를 했던 것이죠.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뭐랄까 온건한 자유주의자들이 통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어디에 모이느냐? 프랑크푸르트에 모여요.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사실 그냥 자유롭고 온건한 방식으로는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하고 통일이 힘들겠다라는 것이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도한 사람이 요 사람인데 요 사람 누구냐? 이름도 겁나 세 보이는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은 프로이센의 그 수상으로 등장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 딱 봐도 딱 군인, 겁나 세 보이는 군인 보이시죠? 이 사람이 프랑크푸르트 회의 이후에 그 발표한 내용 요거로 한번 읽어봐야 돼. 자, 비록 군비가 우리의 빈약한 몸에 비해서 너무나 큰 것이 될지라도, 즉 지금 현재 우리 상태가 군비에 많은 것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한 우린 그것을 몸에 지니는 정열을 지녀야 할 것이며 또한 감히 그와 같이 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많이 안 중요해. 그 다음에 독일이 착안해야 할 것은 프로이센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그의 군비인 것입니다. 군비인 것입니다. 군사력 키우자. 언론, 다수결 따위로 현재의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철과 피로서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프로이센 수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거 바로 이 철과 피였는데요. 여기서 철과 피는 뭐냐? 철은 바로 무기를 뜻하고요. 무기가 아니라 무기죠. 무기를 뜻하고요. 그리고 피는 군사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만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통일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들 공격하고 쳐내서 통일을 이루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한 결과 이렇게 여기 보시면 3단계. 일단 먼저 가장 강력한 경쟁 국가였던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했는데요. 가뿐하게 이깁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독일 그 주들을 합쳐서 북독일 연방을 결성을 했고요. 남쪽에서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남독일까지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1871년 맞나? 자, 독일로 갈게요. 1871년에 드디어 독일 제국을 수립하게 되었던 것이죠. 독일 제국 수립. 자, 이렇게 독일 제국이 1871년에 수립이 됐는데요. 조금 재밌는 장면을 보자면 요거는 이제 충중교과서인데 황제 즉위식 비렐림 1세라고 하는 프로이센의 왕이 독일 황제로 즉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장소가 재밌어. 장소가 바로 베르사유 궁전인데 베르사유 궁전은 어느 나라의 궁전이야? 프랑스 궁전이야.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독일이 프랑스한테 완전 수모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독일 제국의 황제 즉위식을 감히 프랑스에서 하다니 말이야. 근데 나중에 프랑스에서 요 수모를 똑같이 갚아줘요. 여러분들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으킨 나라가 독일이라는 건 알고 있죠?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했을 때 프랑스는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황제한테 패배를 인정하게 하는 행위를 이제 여기에서 하면서 그 수모를 갚아주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독일 제국이 강력한 나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좀먹는 제국주의 국가로서 성장을 하면서 결국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러시아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여기 지도에 보이는 나라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있겠어요? 네. 세상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 바로 러시아입니다.
사실 러시아가 영토가 처음부터 이렇게 넓었던 게 아니었어요. 16세기 후반까지는 여기 지금 파란색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가 점차 이제 얼지 않는 바다를 찾기 위해서 동쪽으로 온 결과 시베리아를 차지하게 되고 19세기 후반에는 중국과 국경 맞대고 이쪽 중앙아시아 지역까지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 다 하는 것처럼 여기도 산업화와 근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게 돼요. 그 당시 그걸 추진했던 왕과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정책 하나만 살펴볼 건데, 그 당시 알렉산드르 2세라는 황제가 러시아 근대화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농노라고 하는 존재를 자유인으로 해방시키는 것이었는데, 그 농노 해방령은 우리 탕금 충중 교과서에 모두 다 나오는데 그냥 한 곳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농노는 사실 자유가 없는 존재예요. 인격이 존중되지 못하는,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농노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농노 해방령을 알렉산드르 2세가 발표하는데, 물론 자유인이 돼야지만 이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세금도 내면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얘네들이 토지를 갖고 싶으면 이 토지 가격을 나중에 상환해야 돼. 여기 위에 보시면 49년간 나누어 갚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이 상환금이 사실 되게 무거운 부담이었으므로 농노들의 형편이 자유인이 되었지만 결코 나아지지 않았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을 바탕으로 산업화나 근대화를 추구하기도 어려웠던 거지. 그래서 사실 러시아는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나 근대화가 가능했고요. 요 당시까지 변화는 아직 여전히 멀었다는 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업 영상 잘 보셨으리라 믿으면서 그 영상 속에 등장했던 과제도 잘 써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탈리아 통일의 주역 카보르와 가리발디, 독일 통일의 주역이었던 비스마르크, 그리고 특히 비스마르크가 실시했던 철혈 정책의 내용이 뭔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 멀리 바다 건너 미국으로 가볼 거예요. 아직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나라인데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언젠가 미국 땅을 밟아보길 기원하며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